지난 월요일부터 저희가 기후 위기, 기후 생태 위기에 대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특집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일환입니다. 자꾸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까닭은 정말 중요해서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요.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기후변화 특임 교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천호입니다. 네, 그리고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내시기도 예. 하셨죠. 네. 지금 청취자들도 그렇고 많이 궁금해하는 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게 네. 우리가 평소에 알던 장마가 지금 끝난 겁니까? 원래 우리가 뭐 전통 알고 있는 거는 6월 말에서 이제 7월 초에 장마가 이제 일어난다라고 네. 원래 그렇게 이제 됐는데 요즘은 그런 패턴하고는 좀 다르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지난주에 물난리는 흔히 2차 장마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렇죠. 그 뭐 8월 달에 그렇게 약하게 장마가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은 그렇게 이제 비를 이제 쏟아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연속적인 장마도 우리가 경험했고요. 네. 그다음에 마른 장마도 경험했고 요번에 2차 장마도 네. 이렇게 쏟아지는 것도 경험했고 예. 하여튼 지금 새로운 패턴의 장마와 만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장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러한 날씨, 특히 이제 극단적인 이러한 이상적인 이러한 날씨들이 이게 왜 일어나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대기가 우리 인간이 증가시킨 이 온실가스에 의해서 이게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네. 충격을 받으니까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던 이러한 균형, 어떤 패턴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예전과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우리가 있습니다. 알던 한반도에서의 장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6월 말이나 7월 네. 초에 예.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네. 비가 오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오는 정도의 강수량은 아니었잖아요. 예전 장마라는 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이 내리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네. 이 기온이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바다에서 증발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이제 수증기가 이제 증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지구 평균기온이 1도가 상승을 했는데 수증기는 6.7%가 지금 증가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수증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그만큼 더 많은 구름을 만들 수가 있고 그만큼 더 많은 비를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이러한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봄에 보면 네. 울진이나 이쪽 지역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오랫동안 탔고 그렇죠. 예, 예. 그럴 때는 또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그럴 때 비가 오면 사람이 산불을 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산불 정리가 잘 될 텐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오늘날 그러니까 인간에 의한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 극단적인 날씨가 증폭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훨씬 더 예전보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고 가뭄이 들게 되면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한 이런 가뭄이 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봄철이면은 가뭄이 들 가능성이 많죠. 네. 이 기후학적으로다가 그런데 오늘날 이제 기온이 상승을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 토양의 증발량이 많아집니다. 기온이 올라갔기 네. 때문에 그럼 토양이 바싹 마르죠. 토양만 바싹 마르는 게 아니죠. 거기 낙엽도 바싹 마르고 나무도 바싹 마르게 되고. 그러니까 산불이 한번 붙었다면 굉장히 꺼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네. 보통 때처럼 예. 지구가 더워지니까 다만 1도밖에 더 높아지지 않았지만 이게 엄청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증기를 끌고 올라가서 예. 여기는 말라지니까 화원이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봄철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겨울에서 봄철까지는 우리나라에 거의 강수량이 내리지가 않잖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좀 이제 말라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걸 훨씬 더 바싹 마르게 만들어 버리니까 훨씬 더 강한 이러한 이제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기후 변화 또는 기후 위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기록적인 폭우가 있고요. 네. 폭염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날씨가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이유에 그게 근본적인 거는 이 제트기류가 이제 느려지기 때문이 네. 그런 거거든요. 이 제트기류가 왜 일어나냐? 적도에는 햇빛을 많이 받고요. 극지방에는 햇빛을 적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제트기류가 이제 흐르면서 이러한 이제 에너지의 불균형을 갖다 잡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인간에 의한 이 지구 가열이 지구를 다 똑같이 가열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극지방을 한 3배 이상이 더 빠르게 가열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 적도와 극 간의 에너지 차이가 적어졌죠. 그래서 뭐 그린란드나 뭐 이런데 여름에
기온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게 그런 현상이군요. 그렇죠. 그쪽이 굉장히 기온 상승이 지금 빠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상공으로 흐르고 있는 이 제트기류가 이제 느려지게 되거든요. 에너지 차이가 적어졌으니까 이게 빨리 흘러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렸죠. 그렇게 느려지게 되는데 제트기류를 따라서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제트기류가 느려졌다라고 하는 거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우리나라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고기압이 계속 지속된다. 이게 여름철에 고기압이 계속 지속되면 이게 바로 폭염이고 이게 가뭄이 되는 거고 저기압이 계속 지속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홍수 나는 거 아닙니까? 예. 아이고. 그러면 지구 온난화지만 네. 뭐 지난주에는 저희가 독일 사람들이 뭐 동사를 걱정한다 요새 네네네.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게 비단 에너지 때문만인지 아니면 네. 실제로 그런 폭염이 아니라 이게 뭐죠 아주 이 추운 그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파. 네, 예. 한파가 밀어닥칠 예. 가능성도 있는 건지 그러니까 여쭙고 지금 싶습니다. 독일 사람이 이제 금년에 동사를 걱정하는 이유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가스를 네네. 이제 막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지구 가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겨울철에 한파가 들어올 때 보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최근에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트기류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 북쪽의 차가운 공기를 갖다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네. 우리가 여름철에 이런 도심을 지나가면 에어 커튼이라고 하죠. 그 가게 문을 활짝 다 열어놓고 가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바람을 세게 이렇게 꽂으면 그 가게 안은 에어컨을 켜갖고서 차가운데 바깥에 이 뜨거운 공기하고 이게 차단 효과를 갖죠. 그 네. 문 위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바람을 네. 세게. 그런데 이 바람이 약해지게 되면 안쪽에 차가운 공기와 바깥쪽에 뜨거운 공기가 서로 이게 잘 섞이게 되겠죠. 냉방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제트기류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바로 북쪽을 막고 있는 이 한파, 이 차가운 공기를 막는 그 힘이 약해졌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또 겨울에 한파를 경험할 때는 굉장히 세게 경험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이 적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폭염, 뭐 폭우, 한파 네네. 뭐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여튼 먹고 사는 존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될 농작물이나 이런 것도 네.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생태 위기로 연결돼 가지고 좀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금세기 안에 네. 일어날 그 위기에서 어떤 물리적으로 이 세상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뭐 태풍이 온다라든가 이래서 무너지는 것보다는 지금 금세기 안에 거의 이건 확실하다라고 보는 거는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식량이 약 한 10%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80억,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지금 우리가 생산되는 이 곡물을 갖다 골고루 나눠 먹으면 넘치도록 생산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과잉이네요. 모자라게 네. 생산하지 네. 않아요. 지금 넘치도록 그렇게 그런데 생산을. 굶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8억 명을 지금 굶기는 세상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넘쳐나는데도 지금 8억을 굶기는데 만약에 이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10% 곡물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는데 모자라게 됐었을 경우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더 심각한 상황이고 다만 굶주림을 면하는 사람들도 굶주리게 되겠네요. 그렇죠. 밑에서부터 위험이 오겠네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만든 이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이 기후 위기가 이제 증폭을 시키면서 우리 스스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는 건 바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기후 위기 때문에 지구가 갑자기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인류가 뭐 다 멸종하고 이런 거는 그냥 영화적 상상일 뿐이고. 그건 금세기 안에는 그게 수백 년 후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금세기 안에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정의롭지 않은 이 세상을 더욱 이 세상을 훨씬 더 불안전하게 만들면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식량 생산이 네. 10%만 줄더라도 인구는 더 늘어나게 될 텐데요. 네. 아주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2050년 앞으로 30년 후에 지금 현재보다 인구가 20억이 늘어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100억이요? 네, 100억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 지금 우리 뭐 TV 이렇게 틀어보면 우리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뭐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것도 보여주더라고요. 그 먹는 욕망을 극대화를 시키는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몸을 갖다가 건강하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먹어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 베트남 이런 나라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런 나라들도 그 그 끼니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 친구들도 먹방을 틀어놓고 침을 질질 흘리는 이러한 먹는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30년 후에 인구가 20억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간의 지금처럼 우리가 먹는 욕망까지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면 현재 생산되는 곡물 생산량을 약 60%를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려면 60%를 늘려야만 지금 뭐 하여튼 그 먹방이 100억을 먹이고 예, 그 먹는 욕망을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현실은 지금 기후 위기가 일어나서 오히려 지금 줄어들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먹는 거를 갖고 이 수요와 공급 간에 이러한 불이치가 일어나는 이러한 세상 이건 완전히 어떤 그 지옥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이제 혼돈된 그러한 세상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은 네. 아무래도 적도 가까운 데 있는 네. 흔히 얘기하는 저개발 맞습니다. 국가에서 많이 늘어날 거고요. 맞습니다. 먹는 문제는 뭐 온대 지방이나 뭐 산업화가 많이 네. 된 데는 그래도 네.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좀 자유롭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는 인구 대부분이 이제 열대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주로 네. 그 20억이 늘어나는 것도 그쪽에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로다가 이 식량 생산이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추운 나라가 따뜻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곳에 농사도 잘 됩니다. 이미 유럽은 자급자족을 해요. 그런데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 식량 생산이 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앞으로 30년에 더욱더 늘어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카나다도 자급자족 이상을 하는데 거기도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봐요. 네. 우리가 마태 효과라고 하죠. 가진 자가 더욱더 많이 갖고 그다음에 갖지 못한 자는 더욱더 갖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극적 상황이 일어나는 이 기후 위기가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불평등한 이러한 위기를 갖다 또한 일으키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 7위의 경제 네. 대국이고 이미 강대국 선진국이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사람들이 네. 기후 위기의 문제는 아프리카나 이쪽 네.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의 문제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지금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가 그 당시에 이제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는데 원래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밀을 상당히 많이 생산하는 그렇죠. 나라예요. 세계 2위, 5위. 예. 네. 그래서 그게 주로 이제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그 중동 지방에 주로 수출을 하는데 2010년도에 그 가뭄이 심하게 되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밀 한 톨도 수출하지 않습니다. 자기 국민부터 미게 살린다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알다시피 지금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 겨우 한 20% 되는 나라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그걸 다 사갖고 올 수가 있는데 나중에 전 지구적으로다가 식량이 모자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돈을 갖고 그 식량을 살 수가 있을 것이냐? 우리는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우리가 지금 답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그 임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출국이어도 네. 아무리 달러를 준다 하더라도 자기 국민부터 먹이지 수출은 그 다음에 일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네.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죠. 뭐 이게 먹을 게 모자라면 콩 한 조각 쪼개 먹으라고 그렇게 배웠지만 가족들끼리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네. 식량이 부족해가고 콩 한 조각을 쪼개 먹었다는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전쟁이 붙어버렸죠. 예. 식량이 모자랐었을 때. 예.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국내로 돌아오면 네. 지금도 지난번 물난리에 대해서 대책이 뭐 네. 강남 지역에 1조 5천억 원짜리 대하수 예. 뭐 이런 걸 만들자 이런 네. 건데 일단 지금 심각성을 만약 인식한다면 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이 가장 이 기후 위기에 있어서는 그 선두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생존이 영토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에너지, 자원, 식량이 우리 땅에서 나오는 거로다가 우리가 생존을 못하는 나라죠. 다 외부로부터 끌어들여와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안전해진다라고 이게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안전해야지 우리나라가 안전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가 굉장히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UN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그냥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보다도 적극적으로 이건 선방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나서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바로 대한민국의 지금 처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현실은 지금 겨우 이게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과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엔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정해진 하나의 과제이고 우리한테 지금 강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체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이 흐름은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질질 끌려는 따라는 가구는 있어요. 근데 이 수준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의 생존 자체가 지금 우리 내부 안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런 국제적인 이러한 그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나라는 최선방에 서야 되는 그런 나라라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역시 많은 힘을 갖고 네.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국정의 의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기후 위기는 그냥 뭐 장식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만 드는데요. 저는 그러한 위기가 진짜 위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서유럽의 이런 국가들, 그다음에 미국조차도 이 국가 의제에 있어서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걸 거의 첫 번째 의제로 그렇게 두고 있고, 특히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이냐 상관없이 이거를 가장 첫 번째 그 의제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요 의제, 물론 그 끄트머리에서 조금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행동까지 가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고 있지를 않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의제이거든요. 근데 우리 조천호 교수님 진단에 따르면 네.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도 네. 한국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훨씬 그렇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나라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생존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가 안전해야지만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공익 광고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요. 뭐 저 영화 볼 때 핸드폰 꺼놓고 이런 거 개인의 실천도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네. 교수님 생각 은 어떠십니까? 개인의 실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뭐 일회용품을 뭐 안 쓴다라든가 뭐 에너지를 뭐 줄이려고 애를 쓴다라든가. 근데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좋은 사람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 네.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생각을 하면서 그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한다고 굉장히 귀한 마음들이죠. 그런데 기후 위기는 좋은 사람 이거 하나만 갖고서는 이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의로운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우리 시민이 보다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치에 열심히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이 의원들을 갖다가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이 선출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뭐 시장, 도지사, 대통령까지 뽑아내게 될 때, 저는 이럴 때만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텀블러를 쓰는 이것 자체에서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지, 이 기후위기를, 이건 사회를 바꿔야 되는 것을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네요. 네. 당연히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럼요. 후속 세대한테 창피하거나 네. 미안하지 네. 않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걸 예.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럼요. 그러나 네. 거기서 멈출 수 없다.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우리 시스템을 교수님이 오늘 정의란 단어를 여러 번 쓰셨는데요. 정의롭게 바꿀 수 있도록 시민적 실천, 뭐 행동하는 실천, 또 참여하는 실천 이런 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 시민들의 자세여야겠네요. 네, 맞습니다.